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건 운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미있을진 모르겠지만 온 정성을 다해 한번 써볼 테니 제 앞날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침한 성격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자랐어요. 또래 친구들은 절 좋아하지 않았고 저를 돌봐주던 고아원 선생님들도 뒤에서 쟤는 왜 저렇게 성격이 어두운지 모르겠어 라며 저를 욕하곤 했어요. 자연스럽게 전 고립되어 갔죠. 언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옛날부터 고아원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다가가도 아무도 제가 다가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원래는 저도 나름대로 성격도 밝고 남에게 먼저 말 거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상하게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런 성격이더라도 차라리 아무와도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을 해놓고서 저는 참 모순적이게도 다른 사람과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함께 놀고 싶었습니다. 저기, 나랑 놀지 않을래? 와! 귀신이 말 걸었다! 얘들아, 얼른 멀리 도망가자! 그러나 남들과 어울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얼음땡,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에 함께 끼려고 해도 아이들은 저를 늘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정리되지 않은 채 잔뜩 헝클어진 상태로 길게 내려온 검은색 머리카락. 남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 언제나 시선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아마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만큼 놀리기 쉬운 상대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어른스러웠다면 그런 행동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언행이라는 걸 알았기에 크게 상처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때 저 역시 어린아이였고 그때 저는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견딜 수가 없었으며 분명 큰 의미가 담기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아원이 아닌 학교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학교에는 절 아는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고 사교성이 좋지 않은 것은 티가 나는지 어떻게든 노력해서 말을 안 더듬고 말 걸어도 친구들은 어쩐지 탐탁치 않아 보였어요.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아니, 나도 같이 먹어도 될까? 어? 점심? 그래?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며 저는 점점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 탓이라는 결론도 내렸죠. 원래부터 고립되어 있던 저는 점점 더 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쉬는 시간이면 늘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잤습니다. 과목 선생님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조별과제를 하라고 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조차도 견디고 견뎌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제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지만요. 부모님이 날 버린 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조금 더 활발하고 착하고 좋은 애였다면 나도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나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울증을 알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넓은 세상에 먼지만큼의 작은 필요성도 없다고 느껴지는 기분.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사회에서 본인이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서 계획대로 척척 살아나가고 있는 느낌인데 오로지 저만이 의미 없이 태어난 기분이었죠. 제가 만약에 제 증세를 일찍 알아차리고서 빠르게 병원에 갔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가끔 그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제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제 우울증은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스스로 치료하기는 어려운 우울증이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아픈 마음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입사한 회사는 유독 직원들끼리의 친목을 중요시하는 곳이었어요. 주말엔 부장 과장이 등산을 하자면서 시시때때로 연락을 해선 직원들을 불러냈고 사실 회사에서 업무하는 시간보다 회식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퇴근 후 잦은 회식을 감행했습니다. 선아 신 이번 회식에도 참석 안 하게? 아이고 이건 무슨... 누가 보면 선아 씨가 사장인 줄 알겠어. 어? 바쁜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번엔 참석해. 선아 씨, 주말에 산악회 있는 거 알지? 9시까지니까 빨리 와야 해. 심지어는 참석조차도 자율이 아니었어요. 몇 번은 어떻게든 아프다, 집에 일이 있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상사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제가 조금이라도 가기 싫은 기색을 보이면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 어떻게든 참석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혼자서 푹 쉬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참여하라고 하는 회식이나 등산, 야유회 등에 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젊은 사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하호호 하고 있고 막상 직원들을 전부 불러온 상사들은 또 상사들끼리 어울려 놀았죠. 저는 사실상 그 안에서 잡담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했어요. 물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가는 직원이 없던 건 아닙니다. 짝사랑도 해본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직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은 좋지가 않았죠. 특히 제가 짝사랑하던 상대는 회사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저 같은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한 편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죠. 선아 씨는 참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딱 선아 씨 같은 사람이 이상형인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고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 역시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사내 연애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애 사실을 들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시간을 좀 주면 자기가 방법을 알아낼 테니 그때 연애를 하자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말을 한 이후로 남자가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조차도 전부 이해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애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남자는 애초부터 저와 연애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탕비실에서 그 남자가 다른 직원들과 떠드는 소리를 들었기에 알게 되었죠.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자기 같은 음침한 여자랑 사귈 거라고 생각한 건가? 대체 무슨 용기로 나한테 고백했는지 알 수가 없네. 아유, 성진 씨 욕받네. 그런 여자는 그냥 무시해요. 하나하나 신경 썼다간 성진 씨만 힘들잖아. 그날 회사 입사 후 처음으로 반차를 내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고서 벽나발도 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은 퇴사를 했기에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됐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모양인지 안 그래도 저를 멀리하던 젊은 직원들이 더욱더 수군거리면서 저에게 거리를 두었어요. 잘은 몰라도 아마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제 뒷담화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안 봐도 비디오와 같은 상황에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정말 노숙자 생활밖에 할 수 없었기에 일을 악물고 다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처럼 그 일들이 회자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처지는 별로 나아진 게 없었죠. 그러던 중 문제의 야유회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다 같이 가는 행사가 있을 때면 참여하기 싫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 야유회는 더욱더 가기 싫더라고요.
심지어 1박 2일로 다녀오는 것이었거든요. 저만 빼고 모든 직원들이 야유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저만이 우중충한 얼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아 씨 또 야유회 가기 싫은 티 낸다. 아,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있다고 해서 얼굴에 표정을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 몰라? 사회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리고 선아 씨는 싫어도 이런 걸 좀 즐겨. 아, 내가 꼰대 같아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선아 씨 뒷얘기 많이 도는 거 알지? 선아 씨가 먼저 동료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친절히 굴면 이런 일 없잖아. 내 말 참고해,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선아 씨도 이런 기회에 직원들하고 어울리면 좋잖아.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단합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 꼭 참석해. 이런 게 사회생활이야. 선아 씨도 점점 도망가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거야. 꼰대가 하는 소리라고 흘려듣지 말고 인생 선배가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상사들은 또 가만두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야유회 날짜까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으면서 억지로 야유회 가기 좋은 척을 했어요. 드디어 문제의 야유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알아둔 야유회 장소는 근처에 계곡이 있어서 풍경은 무척이나 좋았어요. 만약 제가 혼자 왔더라면 그 장소를 엄청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유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텐트 안을 정리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잡일은 전부 제 몫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상사 눈치를 보다가 상사가 관심을 끄는 것 같으면 선아 씨, 내 대신에 이것 좀 해줄 수 있죠? 라며 온갖 일들을 맡기고 놀기 바빴습니다. 부당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로 우물쭈물 서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쁘게 일하는 척하며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힘들어도 꾹 참고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아 씨! 선아 씨도 계곡물에 발 좀 담가봐. 아주 시원하고 좋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상사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되게 친절하게 굴더군요. 물론 잡일 시키는 건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보통은 그 이후에도 저한테 말 한 번 걸지 않았는데 그날은 계곡물에 발도 담가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물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물에 몸을 담그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게도 저는 직원들이 제 손을 잡아 끌고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고 말하는 게 저와 친해지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따라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제 손을 잡아 끄는 직원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을 텐데. 살려주세요! 그 직원은 제가 계곡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등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계곡이긴 했지만 아주 얕은 물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저를 앞에 두고 상사와 직원들은 깔깔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죠. 애초에 이럴 목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요. 물론 정말 저를 죽이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계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겠죠. 아마 제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 봐요. 만약 제가 그 상태로 조금만 더 방치가 되었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얼굴을 처음 보는 남자는 저를 둘러싸며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을 밀치고 계곡에 뛰어들어 저를 물 위로 건져주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기들이 한 행위가 정말로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머쓱하면서도 어색한 얼굴로 저를 지켜봤죠. 순간 처음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물을 먹어서 정신이 없이 기침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와중에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안 꺼내는 직원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선아 씨, 정말 물 먹은 거야? 거기 수심도 낮은데 장난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물 많이 먹을 정도로 깊지도 않은데 선아 씨 너무 오바던다. 그런 상황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직원들을 보고 그 순간에도 한멸이 들더군요. 반면 저를 계곡에서 구해준 남자는 계속해서 제 안색을 살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119를 불러야 하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그 남자에게 눈이 가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이만.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절 구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신데 겨우 감사하다는 말 한두 마디로 이 빚을 갚고 싶진 않아서요. 빚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을 구하려고 들었을 텐데요. 당연한 일을 하고서 생색내고 싶진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당연할 수가 있어요. 설사 당연하다고 해도 저는 꼭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몇 번이고 거절하는 남자를 설득해 저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한 번 더듬지 않고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살면서 제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용기가 없고 쏟기가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은 제가 꼭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상사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전에 없이 친한 척을 하면서 왜 굳이 퇴사하냐고 더 오래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예전에 계곡에서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것이 있어서 조금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일단 그때 보답으로 식사를 한 끼 사고 싶은데 편하신 시간이 있을까요? 전화를 건 날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남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밝은 곳에서 사적으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스스럼 없이 대화가 가능했고 종래에는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이 사람은 어쩌면 내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 아닐까?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저는 당시 실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명분을 만들어서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이전에도 잠시 마음이 갔던 사람이 있긴 했었으나 이 남자만큼 절실한 적은 처음이었죠. 거의 1년을 넘게 남자에게 연락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더니 나중 가서는 그런 제가 익숙해졌는지 본인이 먼저 저에게 약속을 잡을 때도 있고 의미 없는 선물을 제게 주기도 했죠. 저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설사 내가 차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분명 진정성 있게 알아줄 거야. 결국 저는 나를 잡아서 남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역시 제 예상대로 제 고백을 가볍게 넘기지도 장난처럼 여기지도 혹은 불쾌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제 고백에 이렇게 답했죠.
나도 선아 씨가 좋아. 용기 내기 힘들었을 텐데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 고백을 하면서도 설마 제 고백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웃는 얼굴로 제 고백을 받아들인 순간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은인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연인으로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가지는 것은 어쩐지 이전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저는 엄연히 제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저 역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또한 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깨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나날이었죠. 그 덕분에 새로이 들어간 회사에서는 아주 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꽃피게 해준 것은 전부 남자친구 덕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음침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몇 개월 정도 사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바깥에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리고 남자친구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데이트보다는 바깥에서 활동적으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있어서 아쉽게 헤어져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선아야,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올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귀면서 집에는 한 번도 안 놀러 왔던 것 같아서 이번엔 네가 우리 집 놀러 오고 다음에 너 괜찮을 때 나도 집에 초대해줘. 처음으로 가는 남자친구의 집. 당연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주말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원룸 자취방은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남자친구는 잠시 요리를 하겠다며 등을 돌린 채 버너에 불을 붙이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 남자친구의 집을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웬 액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더라고요. 전부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 이건... 그러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릴 때 모습이 담겨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사진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진조차 이미 저 또한 갖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바로 고아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요리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이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남자친구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이 어릴 적에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입양되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궁금해서 수소문하다가 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진을 얻어왔어. 그런데 이 사진은 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저 역시 그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선아야, 그게 정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나 참... 나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 정말 전생에 사랑했던 사이였을 거야. 분명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어. 당연히 남자친구 역시 깜짝 놀랐고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고아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몇 살부터 그 고아원에 있었는지, 고아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게다가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시기에 고아원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비록 남자친구가 입양을 가게 되면서 헤어졌지만요. 모든 대화를 다 하고 보니까 정말 이어질 사람은 이어지나 보다 싶고
원래도 좋아했던 남자친구였지만 그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저희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인연이 더욱더 소중하더군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고아원에 있던 시절부터 남자친구와 친했다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요. 아마 잘은 몰라도 그때부터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였다면 저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남자친구와 함께 알고 지내게 되고 더 나아가 연애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요즘도 저희끼리 사실 전생에서도 연인이라던가 부부였던 거 아니냐면서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계속 연애를 하다가 내년 5월에 작은 신혼집도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당장 결혼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왕 미뤄진 거 저희도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지금은 결혼 생각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